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 몸이 움츠러들면서 여기저기 근육이 쑤시기도 하고 또 뭉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환이 오십견인데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이 오십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기온이 낮아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수축하면서 신체의 모든 조직들이 경직됩니다. 이로 인해 어깨 결림과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깨 통증은 유독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겨울철에 급증합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이 어깨 통증을 오십견으로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십견으로 알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70%는 오십견이 아닌 다른 질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인 회전근개 파열을 오십견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깨 통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환 오십견.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오십견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중년 이후에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이 오십견에 의한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오십견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의례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어서 이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십견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더욱더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오십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원 정형외과 김대하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중년 이후에 어깨 통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오십견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십견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명칭이 또 정확한 병명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십견을 먼저 알아보시면 흔히 특별한 외상이 없거나 경미한 외상 후에 경관절 부위에 통증이 시작되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증이 심해지면서 어깨 관절 운동에 제한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은 보통 중년에 해당되는 50대에 호발된다고 하여서 오십견으로 불려졌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40대나 60대에서도 빈번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요. 오십견보다는 동결견 네. 혹은 유착성 관절염으로 불려지는 게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이 동결견과 또 육착성 관절염이라고 불리워야지 타당하지만 저희가 또 오늘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십견이라는 명칭을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오십견이 발생하게 되면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팔을 좀 들어 올리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증상은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심한 통증이 일어나는데 특히 야간 통증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도 힘들고요. 네. 또한 어깨 운동이 심하게 제한을 받아서 이게 일상적인 활동, 그러니까 머리를 빗질하기나 옷 입기, 그리고 세수하기, 선반 같은 어깨 높이 위에 있는 물건을 짚기, 이런 것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이렇게 증상을 보니까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의 좀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중년 이후에 이제 어르신들에게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오십견이라는 게요, 이 퇴행성 관절염처럼 노화의 한 과정인지 또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오십견의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게 이 질환이 어느 정도 나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오십견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의 특정한 정립된 원인을 찾기가 힘들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 관여되어 있는 원인 보면 어깨 관절 내의 염증이라든지 힘줄의 이상, 그리고 근막 통증 증후군, 고지방증,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외상 후에 장기간의 고정이나 유전적인 소인도 일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밝혀진 뭐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오십견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오십견이라는 질환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질환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점차 악화될 수도 있지만 네. 호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병의 경과가 자연 경과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처음에는 통증이 심한 동통기로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 관절 운동의 제한이 점점 심해진 동결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증상들이 호전이 되는 해일기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이 세 가지 단계는 보통 4에서 8개월 정도씩 걸리는데 이 시기가 서로 중첩이 되거나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제일 처음에 있는 동통기 네. 이것은 흔히 야간에 시작됩니다. 야간에 네. 시작되면서 점차 진행이 되면 하루 종일 통증이 점점 지속되고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통 2에서 9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어깨 쪽으로 누워 잠자는 것도 힘들고 자다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깨어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때 관절 운동의 제한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통증이 심해지는 이 동통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 과정도 좀 알아볼게요. 여기서 좀 더 진행이 되면 어깨가 굽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에서 9개월간의 동통기가 끝나면 네. 다음 본격적으로 어깨가 굳는 동결기가 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때가 가장 전형적인 오십견, 동결견의 증상을 나타내는 시기입니다. 네. 이때는 관절 운동에 심한 장애가 오고 어깨가 굳기 시작하는데 이 운동 제한은 모든 방향으로 관절 운동에 제한이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이전의 동통기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네. 야간의 통증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심한 관절 운동의 제한으로 일상활동에서 세수하기나 빗질하기 그리고 옷 입기, 선반 위에 물건 잡기 등의 심한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깨가 굳어서 이제 움직이기 좀 불편하고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함을 많이 겪는 이 동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동결기 다음으로 진행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는 해릴기라고 네. 통증과 관절 운동의 제한이 서서히 풀어지는 회복기에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모든 환자들에게 이 시기가 오지 않습니다. 특히 특발성 오십견이 아닌 2차성 오십견, 즉 회전근개 질환이나 경추부 병변 같이 다른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오십견은 이런 회복이 되는 해일기가 오지 않고 지속적인 통증과 관절 운동의 장애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십견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네. 만약에 호전이 되지 않고 지속적인 통증과 관절 운동의 제한을 보일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서 이 오십견이 아니라 다른 질환들, 경추부 질환이라든지 회전근개 질환 등을 반드시 감별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네. 이 50견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50견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견은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특발성 오십견과 2차성 오십견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특발성 오십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오십견인데요. 어떤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관절 운동에 통증과 제한이 오게 되는 질환이고요. 2차성 오십견은 대개 다른 질환을 먼저 선행 요인으로 가지게 됩니다. 주된 선행 요인으로는 회전근개 파열 혹은 관절염 혹은 유방암이나 폐암 같은 전신적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오는 오십견을 말하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외상이나 수술 후에 안 서서 생기는 강직으로 인해 생기는 것은 2차성인 오십견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뭐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왜 어깨가 아픈지에 대한 진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50견은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네, 오십견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그리고 진찰 소견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겠는데요. 네. 먼저 환자가 호소하는 운동 범위의 제한은 다른 어깨 질환과 달리 모든 방향으로 제한이 다 오겠습니다. 네. 하지만 근력, 즉 근육의 힘은 떨어지지가 않고 또한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잡아줘서 움직이는 수동적 운동 또한 크게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회전근개 질환과 같은 다른 어깨 질환은 보통 통증이나 압통이 어깨의 앞부분, 견봉의 앞부분에 있다고 표현을 하고 경추부, 즉 경추 디스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과 어깨 사이 혹은 견갑부에 통증을 있다고 호소하지만 이 오십견 질환의 환자분들은 통증을 모호하게 어깨 부위에 모호한 통증을 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어깨 통증은 정말 이 흔한 증상이기도 하고요. 또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도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질환들과 또 이 50견을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질환들과 좀 감별이 필요할까요? 네, 특히 가장 흔하고 중요한 크게 두 가지 질환을 말씀드리자면
회전근개 질환과 그리고 경추변변으로 인한 통증이 있습니다. 네. 회전근개 질환은 보통 간별점은 관절 운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별도의 운동에서 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 운동은 제한을 크게 받지만 남들이 도와줘서 움직이는 수동적 운동에는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증은 특정한 부위, 즉 견봉 앞쪽의 통증이나 압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또한 근육의 파열이기 때문에 근력의 약화를 잘 동반합니다. 또한 경추병변으로 인한 통증은 보통 목에 의한 원인이기 때문에 관절 운동에 제한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통증이 어깨 뒤쪽, 견갑부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시고 상지의 저림 증상 그리고 경추부의 통증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보다 알기 쉬운데요. 네. 목 디스크, 즉 경추부 질환 환자분들은 통증을 호소하신 것이 보면 목과 어깨 사이에 이 견갑부에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대개 이 부분을 팔을 올리고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네. 하지만 회전근개 질환이나 오십견과 같은 경관절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 부위에 삼각근 쪽에 통증을 주로 호소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오십견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깨나 뭐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검사 방법이 이제 엑스레이를 찍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엑스레이 검사인데 네. 하지만 이 오십견 같은 경우에 엑스레이로는 골다공증 이외에 특이한 이상점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왜 엑스레이를 찍느냐? 뭐 병원에서 뭐 특별한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질환들, 즉 관절염, 회전근개 질환, 경추부 디스크와 같은 다른 질환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찍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초음파 또한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관절막이 조금 들러붙는 양상 정도 외에는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뭐 MRI나 또 내시경 검사들도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진단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것으로 좀 더 자세하게는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오십견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이상이 크게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네. 엑스레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유용한데요. MRI로는 보통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용적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보시자면 이 그림을 보시면 네. 정상인의 경관절을 보시면 경관절낭이 상당히 크고 하얗게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좁아져 있으면서 충혈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MRI로 이것을 찍으면 경관절망 자체가 두꺼워져 있으면서 충혈되어 있는 그런 소견을 MRI로 관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진 한 장이 더 준비가 돼 있죠. 네. 네, 이제 관절경으로 또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 관절경 소견으로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관절막에 이 붉은 기운이 보이는 게 충혈이 되고 출혈이 된 그런 관절막의 사진입니다. 네. 또한 이것이 이렇게 상당히 두꺼워져 있고 활액막이 많이 증식이 되어 있는 이런 소견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오십견을 또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흔하고 대중적이고 좋은 방법인데요. 네. 초기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휴식, 그리고 진통소염제, 경피적인 전기신경 자극, 초음파 자극 및 냉옴찜질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보존적 치료로는 수동적 관절 운동인데요. 그 외에 관절 내 수압요법과 관절 내 스테로이드, 그리고 하이알루로닉 산을 투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네. 또 관절 운동을 하는데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관절 운동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오십견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관절 운동에 제한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 관절 운동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핵심에 해당되는 건데 수동적 관절 운동으로는 여러 방향, 즉 팔을 앞쪽으로 올리는 거상, 그리고 내회전, 외회전, 상지 교차 운동과 같이 여러 방향의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관절 운동을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점은
무작정 세게 있는 힘껏 하는 게 아니라 네. 부드럽고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렇다고 또 너무 살살하면 아무 운동에 효과가 없습니다. 약간 아프고 뻐근할 정도로 네. 힘을 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능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반대 손이라든지 기구, 다른 분들이 도와주시는 수동적인 운동 그리고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은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한 번 할 때 10에서 15초 정도 그리고 10회씩 이것을 한 세트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하루에 3에서 4세트 정도 하시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관절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반대 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팔을 앞쪽으로 움직이는 전방 거상 운동을 보시겠는데요. 일단 이것은 편안하게 눕습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건강한 쪽 손과 아픈 쪽 손을 맞잡고 아픈 팔이 뻐근하게 느낄 정도로 서서히 올리는 그런 운동입니다. 네. 다음 운동을 보시면 전방 경사 운동인데요. 의자에 앉아서 책상 위로 양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 팔을 쭉 편 다음에 상체를 엎드리면 자연스럽게 팔을 전방으로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내회전 운동인데요. 이때는 양손을 이용해도 되고 수건이나 막대를 이용해도 됩니다. 뒤로 밀어 올려주듯이 운동을 하고 이때 아픈 팔은 아래로 그리고 건강한 쪽 팔은 위로 해서 최대한 뒤로 뻗어서 아픈 팔이 따라오게 하는 운동입니다. 네. 또한 상체 교차 운동이라고 정상 팔로 아픈 팔의 팔꿈치를 잡고 반대 방향으로 뻐근한 느낌이 들 때까지 서서히 잡아 당기는 운동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아픈 팔은 완전히 힘을 빼셔야 됩니다. 네. 그 외에도 막대나 수건,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왼쪽 그림을 보시면 도르래를 이용해서 건강한 쪽 팔로 잡아당기고 아픈 쪽 팔은 그 도르래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수동적 운동이 되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막대나 수건을 이용해서 위로 밀기, 밖으로 돌리기, 옆으로 밀기 등이 가능하고 옆에 사진을 보시면 수건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목욕탕에서 등에 때를 밀듯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운동을 좀 체계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한다면 또 관절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 비수술적 요법 중에 그 관절 내 수압 요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관절 운동이 가장 중요하고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 관절 운동의 보조적인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주사기로 생리식염수와 같이 관절 용적을 증가시켜주는 물질을 인위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유착이 되어서 좁아져 있는 관절낭이 부풀게 되겠습니다. 부풀면서 관절낙이나 인대가 이렇게 유착이 방해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요법인데요. 네.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간단하고 네. 안전하고 간단하게 주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경관절은 관절낭의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의사가 주사를 정확히 넣기가 좀 어렵고 또한 동반변변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알기가 힘듭니다. 또한 두터워진 관절낭과 인대를 어느 정도 윤리는 시키지만 완전히 윤리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재발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주사 치료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주사 치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외에 이 통증이나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성분이나 하이알루로닉산 성분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성분은 이렇게 운동에 보조적으로 관절 내에 주사해서 염증 반응을 풀어줘서 통증을 많이 해소시킨 효과를 가지는데 아무래도 주의해야 될 점은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2, 3회 정도는 가능하시지만 자주 맞아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네. 또한 그 외에 하이알루로닉산을 집어넣는 경우도 요즘은 상당히 많은데요. 이 하이알루로닉산은 인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을 인위적으로 만든 성분인데 보통 관절의 윤활 역할을 하거나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여서 이것도 많이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이제 설명해 주셨던 비수술적인 치료들로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면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3에서 6개월간 이렇게 열심히 비술적인 치료를 하면 낫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래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3에서 6개월 기다리지 않고도 환자분이 너무 심한 구축으로 팔을 90도 이상 도저히 올릴 수 없는 경우에도 조기에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취 하에서 도수 조작술이 있고 동시에 관절경적 유리술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거나 또 팔을 90도 이상 올릴 수 없을 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먼저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취와 도수 조작술입니다. 이건 어떤 수술 방법인가요? 네, 이건 엄밀하게 말씀은 수술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네. 마취를 하니까 저희가 이 분류로 넣었습니다. 마취 하에 재워서 환자분이 통증을 느낄 수 없게 한 다음 인위적으로 운동을 시켜서 유착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수압요법처럼 간단하고 쉽고 경제적이고 외래에서도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수압요법과 같이 동반변병을 알기 힘들고 불충분하게 조직이 유리가 돼서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또한 노인과 같이 골다공증이 심해서 뼈가 많이 약한 경우에는 이것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골절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관절경적 유리술입니다. 이 수술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사실 이것이 가장 흔하고 네. 주로 쓰는 수술 방법인데요. 관절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관절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안에 기구를 집어넣어서 유착이 돼 있는 조직을 유리시켜주는 그런 술식인데요. 네. 일단 관절경을 하기 위해서는 식염수를 관절에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 위한 이 식염수가 아까 수압요법처럼 관절막을 부풀어서 유착되어 있는 조직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를 동시에 가지면서 관절경 기구를 이용해서 눈으로 보면서 유착되어 있는 조직을 풀어주고 유리시켜주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네. 수술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 화면이 준비되어 있죠. 보면서 네.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관절경을 관절 내에 집어넣었을 때 사진입니다. 들어가 보면 아까 앞에서 사진 보던 바와 같이 상당히 관절막이 두터워져 있고 충혈이 되어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기구를 이용해서 두터워진 조직을 유리시키고 박리시키고 붉은 충혈된 조직을 제거하여서 이렇게 뼈가 나올 정도로 충분히 유리를 시킵니다. 동시에 아래쪽으로 가서도 조직을 많이 유리시키고 아래쪽에 있는 관절망과 인대도 충분히 유리를 시킵니다. 네. 또한 마지막으로 뒤로 가서 똑같이 유착이 되어 있는 조직을 관절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충분히 유리시키고 해리시키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50견의 관절경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앞에서 저희가 이제 성인의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50견이 아니라 다른 질환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질환들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고 흔한 질환은 50견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데 네. 실제로 의사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실제 50견은 10에서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오히려 가장 흔한 질환은 회전근개 질환인데요. 이 회전근개 질환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회전근개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전근개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유일한 관절인 어깨 관절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4가지 근육을 총칭해서 하는 말인데 네. 이 4가지 근육은 극상근, 극하근, 소원형근, 견갑하근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거나 혹은 많이 사용 혹은 넘어져서 다치는 외상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파열이 생기는 경우를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네. 여기 붉은색이 근육 쪽이고 뼈에 닿는 부분이 근육이 뼈에 닿는 부위인 회전근 부분입니다. 아, 네. 네, 이 부위가 보면 이렇게 찢어져서 파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 회전근개가 왜 파열이 되는 건가요? 네, 크게 2가지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입니다. 내부적 원인으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회전근개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힘줄을 구성하는 섬유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한 외부적 원인으로는 힘줄을 둘러싼 뼈가
돌출이 되어서 힘줄을 갉아먹는 경우, 또한 반복적으로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 또 직접적으로 넘어져서 팔을 짚어서 다치는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회전 근개가 파열되면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통증이 좀 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결국 이것도 통증과 근력 약화가 가장 흔한 증상인데 네. 이 통증은 오십견과 조금 다릅니다. 보통 팔을 들어 올릴 때 그리고 누운 자세에서 잘 때 통증이 특히 심해지는데 특히 60에서 120도 정도의 각도에서 통증이 가장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60도보다 팔을 적게 들거나 혹은 120도보다 팔을 많이 들 때는 통증이 오히려 더 작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하지만 이것이 심해지면 이제 운동 각도하고 상관없이 통증이 지속적으로 심해지면서 또한 운동 범위의 감소하고 근력이 또 약화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운동 범위의 감소는 오십견처럼 모든 운동 범위의 감소가 아니라 초반에는 내회전의 감소로 먼저 시작되어서 점차 여러 방향의 관절 운동의 제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힘줄의 파열이기 때문에 근력의 약화가 올 수가 있는데 네.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팔을 들어 올릴 때 힘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느끼다가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면 아예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는 경우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을 좀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신체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가요? 네, 어느 정도로는 가능이 한데요. 네. 이 그림을 일단 보시죠. 네.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 그림이 광범위한 회전근개 파열을 가진 환자의 견갑부 사진인데요. 회전근개 파열의 힘에서 근육이 위축이 되어서 네. 견갑부에 근육이 움푹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되었을 때 나오는 사진이고요. 네.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 환자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티가 나진 않는군요. 네, 대부분은. 하지만 이렇게 이제 직접 촉진을 하고 압통을 느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통증은 이 중간 그림과 같이 견봉의 바로 앞쪽으로 네. 누르면 아프거나 통증을 호소하시고 또한 이두박근이 앞으로 지나가는 이두건구 이쪽에도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또한 회전근개 파열은 근력 약화도 같이 호소를 하시는데 네. 다음과 그림과 같이 팔을 90도 외전을 시킨 다음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하면 힘을 잘 쓸 수가 없는 상태를 보이게 되면서 네. 중간 그림은 팔을 등 뒤로 해서 네. 등에서 팔을 떼는 검사입니다. 이것도 보통 사람들은 충분한 근력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잘 못하겠습니다. 동시에 가장 오른쪽 그림은 팔을 배에다 붙이는 건데 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이것조차 제대로 하게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에다 팔을 붙이는 것도 힘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검사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상 검사들도 함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국 엑스레이입니다. 네. 엑스레이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엑스레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대결절 부위의 경화 그리고 불규칙, 골극 형성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상완골과 맞닿는 견봉 부분에 뼈가 많이 돌출이 되어서 생기는 견복화 골극 형성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초음파는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진단이 가능한데 하지만 판독자의 경우에 따라 이 진단의 정확도에 굉장히 차이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가장 왼쪽 사진을 보시면 상완골에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대결절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이 하얗게 경화가 되어 있으면서 불규칙하게 나와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 사진을 보시면 이 대결절 부위하고 맞닿는 부위, 견봉 부위인데 정상인과 달리 굉장히 아래쪽 앞쪽으로 뼈가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도 중간 그림과 같이 견봉이 튀어나와 있는 건데 사진의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해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갈고리처럼 뼈가 돌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도 뭐 50견과 마찬가지로 MRI나 또 뭐 관절경 검사 같은 것도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정확한 진단은 MRI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네. MRI의 장점으로는 파열 정도뿐만 아니라 파열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변성까지도 알 수 있고 파열의 크기, 위치, 퇴축 정도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내시경, 관절경으로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직접 술자가 회전근개 파열인 부위를 눈으로 보면서 또한 직접 촉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바로 현장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MRI 사진입니다. 가장 왼쪽 그림은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부분 파열 환자의 사진인데요. 이 부분이 회전근개 근육이고 네. 뼈하고 닿는 부분이 회전근개의 근육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보시면 뼈 쪽 부분이 상당히 좀 얇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이 관절 쪽으로 부분 파열이 일어나서 이렇게 얇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중간 사진은 파열은 아니지만 관절이 회전근개가 변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심줄의 가운데 부분이 상당히 하얗게 나와서 변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네. 이렇게 변성이 되면 그만큼 쉽게 파열이 되는 위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회전근개가 완전히 찢어져서 뼈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런 소견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하얀 부분이 회전근개 부분인데 네. 찢어져서 이렇게 너풀너풀 이렇게 섬유 조직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동시에 위에 천장 부분은 이 부분은 뼈인 부분인데 뼈가 많이 앞쪽으로 돌출이 되어서 이렇게 심줄을 갉아먹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열어서 직접 육안으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사실 이 회전근개 파열인 줄을 모르고 그냥 뭐 병원을 안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만약에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그게 가장 문제인데요. 이게 방치가 되면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가장 심한 관절병적 단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자연 경과를 보시면 네. 가장 처음에는 일단 이 견봉, 뼈와 회전근개가 충돌을 일으켜서 염증이 생기는 견봉화 충돌 증후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때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진행이 되면 결국 회전근개가 부분적으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좀 더 진행되면 이제 부분적으로 찢어진 게 완전히 파열이 되고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완전히 찢어진 심줄이 이렇게 오그라붙어서 구축을 보여서 심한 광범위한 파열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 회전근개가 거의 흡수가 되어서 보이지가 않게 되면서 심한 관절염을 일으키는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적으로 가게 되는데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네. 이것이 회전근개 질환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아서 마지막 단계까지 간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까 약간 돌출이 되었던 대결절 부위가 네.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고 네. 동시에 뼈의 관절 부분이 굉장히 하얗게 경화가 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뼈와 맞닿는 견봉 부위와 상완골뼈가 거의 맞닿아서 관절 간격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단계까지 가면 이제 회전근개 심줄을 꿰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인공관절까지 가셔야 되는 그런 심각한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수술적인 치료는 일단 파열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부분 파열이나 아니면 염증만 있는 충돌 증후군 환자에서 먼저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치료로는 일단 통증을 유발하는 어떤 과격한 활동 이런 거를 일단 좀 가능한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또 만약에 관절이 굳은 경우에는 이것을 좀 풀어주는 그런 신장 운동이 같이 필요하고 균형이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근력을 점차 강화시키는 운동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보조적으로 소염 진통제라든지 스테로이드 관절 내투여 그리고 물리치료 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술적인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3에서 6개월간 이런 충분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봤는데도 효과가 보이지 않거나 네. 아니면 활동량이 많은 젊은 환자나 급성으로 다쳐서 생기는 외상성 파열, 그리고 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견봉 성형술 및 저맥낭 부분 절제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찢어진 회전근개를 꿰매는 회전근개 봉합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한 관절병 단계에서 쓰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견봉 성형술 및 저맥낭 부분 절제술의 사진인데요. 이것은 일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지 않고 심한 염증과 그리고 뼈가 돌출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견봉이란 뼈가 아래쪽 앞쪽으로 심하게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관절경 기구를 이용하여서 이 부분을 갈아내어서 이 부분이 더 이상 심줄을 갉아먹어서 염증이 생기고 파열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잘 갈려서 매끈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내시경 사진인데요. 왼쪽 그림에 보면 뼈가 돌출이 되어서 아래쪽 앞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네. 네. 이것을 관절 내시경 기구로 갈아서 오른쪽 사진처럼 매끄럽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찢어진 회전근개를 붙이는 회전근개 봉합술 사진인데요. A 그림을 보시면 회전근개가 찢어져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보이면서 네. 동시에 뼈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오그라붙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관절기 기구로 당겨봅니다. 이게 과연 제자리까지 올 수 있는지. 네. 이렇게 당겨서 C 위치까지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저희가 이제 실로 꿰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뼈에서 심줄이 뽑힌 거기 때문에 뼈에 붙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여기서는 금속성 나사를 쓰는데 요즘은 대부분 스스로 뼈에 녹는 나사를 써서 이렇게 심줄을 뼈에 붙이는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비슷한 사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심줄이 파열이 되어 있는 것을 이 나사를 이용해서 튼튼하게 꿰매는 경우를 볼 수 있고, 다음 사진은 보다 광범위한 파열로 네. 범위가 훨씬 더 심하게 파열이 되어서 네. 이 뼈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만큼 또 많이 이 구축이 되어 있는 조직을 유리해야 되고 네. 동시에 많은 나사와 실을 이용해서 튼튼하게 이렇게 꿰매주는 술식을 시행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재활 치료 같은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어깨를 좀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이제 재활 치료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맞습니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네, 보통 이 회전근개 수술 후에 어깨를 30도 정도 옆으로 벌리는 외전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고요. 네. 초기에는 보통 관절 운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수동적인 운동을 합니다. 이것은 똑같이 거상, 내회전, 외회전, 상지 교차 운동을 같이 하는데 가장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과 관계 있는 외전 운동은 가장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관절 운동 범위가 확보가 되면 4에서 6주 후에는 점차 능동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동시에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일단 관절 운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대나 수건, 반대손을 이용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늘리는 신장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관절 운동 범위가 확보가 되면 그 다음부터 근력 강화 운동, 이렇게 탄력성이 있는 고무 밴드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향의 근육의 근력을 증가시켜주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돼서 통증과 근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이제 아령이나 바벨을 이용해서 좀 더 근력을 많이 강화시키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오십견과 또 이 회전 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좀 건강한 어깨를 갖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어깨를 무리하게 쓰는 자세나 운동을 피하시고요. 네. 겨울이라고 또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관절이 유착되어서 오히려 더 통증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럴수록 오히려 더 스트레칭 운동,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한 어깨가 아프다고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어깨가 아프다 하면 무조건 오십견으로 진단하고 무조건 운동만 하시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다른 큰 병으로 발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다가 호전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은 최병원, 김대하 과장과 함께 오십견과 회전 근개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처럼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이 어깨 건강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평소에 꾸준한 스트레칭과 또 운동으로 건강한 어깨 유지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